안녕하세요. 낭낭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은 책은 암호라고 좀 무거운 책입니다. 관통당한 모험이라는 책으로 책 제목과 여성의 사진만으로 어떤 내용일 거라고 짐작이 되는 책이죠. 읽는 동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인간의 잔인함은 어디까지 내리막길을 달릴 수 있는 건지 한숨을 많이 쉬면서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분쟁 지역 전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나이지리아 보코하람에 의해 납치된 소녀들과 이라크의 야지디족 여성을 비롯해 버마와 루안다, 독일, 아르헨티나 등 전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군대와 민병대들이 강간 외에도 성노예제와 강제결혼, 강제 임신뿐 아니라 아기 유괴, 종교나 종족, 정치적 이유로 말살하려는 공동체의 강제 불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2010년 세계의 강간 수도라는 딱지가 붙은 콩고 전쟁 당시에 18개월 된 아기나 4살 어린아이에게도 학문으로 강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시의 강간은 공포와 굴욕,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보는 앞에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했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통 속에 죽었고 살아남은 생존 여성들 중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여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 중 구타당했을 때는 아프고 스스로가 아주 하찮게 느껴지지만 강간당했을 때는 자신이 파괴되고 마치 그들이 자기 안에 무언가를 죽이는 것 같았다 라고 했는데 같은 여자라서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피해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 가해자들이 한 행동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법적 심판을 받아 처벌되고 공론화되어 다시는 자신들과 같은 피해 여성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 나라도 언급되면서 위안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필리핀 마닐라 북부 교외 지역의 검은색 철문을 열고 작은 집에 들어설 무렵 무거운 먹구름이 머리 위에서 우르릉거렸다. 안에 들어서니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꼬리를 물음표처럼 만 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나이 든 두 여인은 서로를 반기며 끌어안았다. 그들은 건강과 손주, 증손주에 대해 마닐라의 악만 높은 교통을 뚫고 캐존시티까지 가는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냥 평범한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이유는 무척 끔찍한 기억을 공유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아직 첫 생리도 시작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들의 나라를 점령한 일본군에게 거듭 반복해서 강간당했다. 그들 뒤의 벽에는 나이 든 여성들의 얼굴이 줄줄이 걸린 사진 액자가 있었다. 몇몇은 엄숙하게, 몇몇은 다정하게, 몇몇은 정면을 응시했고 몇몇은 무언가에 사로잡힌 눈으로 다른 곳을 응시했다. 그들은 모두 위안부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 제국군이 저지른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인된 성폭력과 인신매매 시스템에 따라 성노예로 감금했던 여성들이었다. 그들은 위안부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았다. 타갈로그어로 할머니를 다정하게 부르는 말인 롤라를 선호했다. 벽에 있는 사진 속 여성들은 떠난 이들이다. 그들은 정의를 보지 못한 채,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배상을 받지 못한 채, 심지어 그들에게 가해진 끔찍한 불의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한 채 죽었다. 그들 나라의 역사책은 그들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떠난 이들 중에
롤라 프레실라가 있다. 그렇게 감금된 이후로 결코 다시 깊은 잠을 자지 못한 프레실라는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꽃과 집을 수놓은 벽걸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안토니타가 있다. 그녀는 오래된 성곽 도시에 무너져가는 스페인 요새 유적지를 어슬렁거리곤 했다. 여행객들에게 자신이 성노예로 잡혀가기 전 일본군들이 그녀의 남편을 처형한 지하 감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증언한 할머니 가운데 9사람만 남았다. 대부분 병상에 누워있고 잘 듣지 못하거나 치매를 앓고 있다. 롤라 나르시사와 롤라 에스텔리타는 아직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생존자에 속한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들이 정의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게 거의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모든 사람이 롤라 이상이라 부르는 나르시사 클라베리아는 1942년 일본군에게 잡혀갔을 때 고작 12살이었다. 그녀는 모든 면에서 단정한 사람이었다. 작은 흰색 이파리 무늬가 찍힌 검정 드레스와 잘 어울리는 검은색과 흰색이 들어간 샌들부터 귀 뒤로 넘긴 짧은 백발과 귀에 달린 작은 금 귀고리와 약지에 낀 얇은 금반지에 이르기까지 눈물마저 단정하고 조용하게 흘렸고 꽃자수가 놓인 가방에서 새하얀 플란넬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툭툭 두드렸다. 그녀가 묘사하는 시련은 75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녀는 고함을 들으면 일본 군인들이 오는 줄 알고 몸이 얼어붙는다. 영원한 악몽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악몽을 일으킨 일련의 사건은 1941년 12월 7일 태평양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정보 실패 중 하나였다. 하루 뒤 일본은 필리핀 제도 습격을 감행했다. 7,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 제도는 미국의 첫 식민지였다. 미국은 1898년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빼앗았고 2,000달러의 배상금에 괌, 푸에르토리코와 더불어 미국의 영토로 편입했다. 마닐라는 야구에 열광하는 작은 아메리카가 되었다. 마닐라만을 내려다보는 마닐라 호텔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던 미군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는 한심할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일본군 습격기가 기습했을 때 그의 휘하에 있던 많지 않은 군용기는 땅에 나란히 줄지어 서 있는 상태에서 폭파되었다. 메가더는 군대와 함께 바탄반도와 코레히드르라는 작은 섬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처참한 패배 이후 1942년 3월 수레정을 타고 가족과 함께 호주로 탈출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는 이를 영웅적인 탈출로 묘사하곤 했다. 일본 군인들은 이듬해에 나르시사의 고향인 마닐라 북부 발린토구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쌀과 옥수수, 채소를 키우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테니엔토 델 바리오 마을 촌장이었다. 일본군이 마을을 통과하다가 한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게릴라들이 쓰는 집이라고 의심한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이웃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들은 모른다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보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군인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들은 위장 군복을 입고 목 뒤에 천을 이은 군모를 쓰고 있었어요. 총검 달린 총과 밧줄을 들고 필리핀 진군들을 데리고 왔는데 화가 나 있었어요. 그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촌장이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텐데. 아버지는 아마 강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거나 밭에 갔을 거라고 말했어요. 일본군들은 아버지에게 1시간 안에 찾아오라고 했어요. 1시간 뒤에 군인들이 다시 왔어요. 아버지는 못 찾았다고 말했죠. 그들은 아버지에게 자식이 몇이냐고 물었죠. 아버지가 8이라고
딸 5에 아들 3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모두 한 줄로 세웠어요. 하지만 수를 세니까 7인 거예요. 언니 한 명이 마닐라에서 일하며 고모댁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나르시사는 반지를 돌리고 또 돌리며 말을 했다. 일본군들이 점점 더 화를 냈어요.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7밖에 없잖아. 너희 자식 하나와 저쪽 집 주인이 게릴라라서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녀는 흰 플란넬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렇게 계속 우겼고 아버지는 계속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아버지 손을 뒤로 꺾어 묶고 아래층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는 2층에 있었죠. 그들은 아버지를 기둥에 묶고는 마치 물소의 가죽을 벗기듯 총검으로 아버지 살을 벗기면서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자비를 호소했어요. 그만하라고 빌었죠. 갑자기 그들이 저를 들더니 세게 던졌어요.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팔이 부러져서 아무 느낌이 없을 정도였죠. 그때 위층에서 엄마가 왜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서 달려갔더니 병사 하나가 엄마를 강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름다웠어요. 기모노와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는 엄마의 치마를 올리고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형제와 자매가 그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병사들이 그들을 부엌으로 밀어넣고 총검으로 찔렀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일본군들에게 그만하라고 사정하고 있어서 두 언니와 함께 아래층으로 달려갔더니 군인들이 저희에게 시청에 있는 그들의 병영까지 걸어가라고 명령했어요. 1km 떨어진 곳이었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아버지의 비명이었어요. 언덕을 걸어 올라가 돌아보니 우리 집이 이미 불타고 있었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더 많은 눈물이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병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메테리아 언니와 오스메나 언니를 곧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만 저는 다른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팔이 부어서 통증이 심한 데다 열이 나서 몸을 떨고 있었지요. 거기에는 필리핀 부역자가 있었어요. 그가 약초와 잎을 모아서 수포를 만들어 제 팔에 얹었어요. 저는 거기에 2주 동안 있었어요. 나중에 병영으로 끌려갔을 때 다라사키라는 일본군이 제게 목욕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갈아입을 깨끗한 옷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냄새나. 그는 제게 끈을 졸라 묶는 바지와 군복을 줬어요. 제가 씻고 나오니 그는 저를 방으로 끌고 가서 강간했어요. 그러고는 언니들을 데려갔던 그 병영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에메테리아 언니는 그냥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다른 여자가 달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말채찍으로 우리를 때렸어요. 웃음에나 언니는 사라졌는데 저희는 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시멘트 바닥에 담요를 덮고 잤어요. 거의 매일 밤 강간당했어요. 가끔은 2~3명한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당하기도 했어요. 그 사이사이에 그들은 우리에게 요리와 빨래를 시키고 물을 떠오게 했어요. 하지만 식량이 부족해서 일본군들은 부역자들에게 식량을 댈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게 했고 우리는 이동해야 했어요. 맨발로 걸어야 했는데 땅이 너무 뜨겁고 딱딱해서 발에 물집이 잡혀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 무릎으로 기었어요. 그렇게 이동하던 중에 에메테리아 언니와 용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죠. 언니가 말했어요. 내가 그날 바로 끌려오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야. 저들이 나를 강간하고 또 하고 담뱃불과 빨갛게 구운 고구마 껍질로 우리를 지졌어. 아직도 다른 한 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비가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힘들어졌다. 올 때만큼이나 빨리 떠나는 열대성 폭우였다.
아무리 작은 기회라도 도망칠 틈이 있었다면 도망쳤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매일 저는 밤이 오지 않기를, 해가 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해가 지면 일본군들이 와서 저희를 강간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군이 병영을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니와 함께 달아났죠.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4-5km 정도 벗어난 뒤에야 멈췄지요. 거의 걸을 수도 없을 지경이라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느 아저씨와 아이가 물소스레를 끌고 지나가다가 저희를 태워줬어요. 마을에 도착해보니 집들이 다 불타버렸고 저희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불에 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나중에 두 자매는 남자 형제 두 사람이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전쟁 뒤에 언니와 저는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죠. 우리는 남자들이 무서웠어요. 일본 병사처럼 보였으니까요. 언니가 더 심했죠. 그리고 누가 수백 명의 일본군에게 강간당했던 여자와 결혼을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더러 티라응 하포네스, 일본의 넝마라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오빠를 통해 남편 아나지토를 만났어요. 남편도 일본군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여자 형제들이 있어서 사정을 잘 알고 잘 이해해 줬어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니까. 저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힘들었어요. 남편은 제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녀는 6자녀를 두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얻지 못했다. 이걸 계속 숨기고 지내면 제 가슴에 늘 응어리가 맺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아시아에서 20만 명 정도의 여성과 소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성노예가 되었다. 대다수는 한국 여성이지만 중국과 말레이 반도, 버마, 지금의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비롯해 일본에 점령된 국가의 여성뿐 아니라 소수의 유럽 여성도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안부는 1937년 제2차 청일전쟁 시기에 일본 제국군이 난징 공격 때 저지른 중국 여성과 소녀의 대량 강간에 대한 국제적 분노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공식적인 제도였다. 히로히토와 일본 전쟁성은 병사들의 섹스를 규제하기 위해 위안소라는 것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응했다. 간호사나 세탁부, 급식원으로 모집된 줄 알았던 젊은 여성들이 점령지의 군대 사창가에 성노예로 붙들린 처지에 놓였다. 나르시사처럼 그냥 납치당해 끌려온 여성들도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침묵했다. 관료들은 위안소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거나 그 여성들이 돈을 받고 온 매춘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원히 숨길 수는 없었다. 용감한 생존자들이 차츰 앞으로 나서서 증언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일은 잘 알려진 반면 거의 모든 주요 도시와 병력마다 위안소가 있던 필리핀에서는 이 사실이 여전히 감춰져 있었다. 수십 년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1992년의 어느 날 나르시사가 음식을 만들며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로사 헨슨이라는 여성이 방송에 나왔다. 그녀는 15살 때 일본 병사들에게 납치당해 9달 동안 감금되어 강간당했으며 가끔은 하룻밤에 13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것처럼 무릎을 세우고 발을 매트 위에 올리고 누워 있었어요. 돼지가 된 것 같았죠. 이제 저는 그들이 수치를 느끼도록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사는 대중 앞에 최초로 나선 생존자였고 나르시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는 줄곧 기도하고 생각했죠. 어떻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사가 피해 여성들에게 앞으로 나서서 증언하자고 요청했을 때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큰 문제가 하나 있었다. 나르시사는 자녀들에게 과거를 이야기하게 한 적이 없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쟁 때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만 말했죠. 우리가 너희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모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다. 라고 말했죠. 아이들은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 인터뷰하는 걸 보고서야 알았어요. 집에 오니 딸아이 하나가 이러더군요. 난 엄마가 한 말이 창피해. 엄마는 강간당했다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잖아.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내가 친구들을 봐? 엄마는 우리를 망신시켰어. 아이들은 오랫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 저는 2번 피해자가 된 셈이에요. 일본군한테, 그리고 가족한테. 결국 남편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며 너희 엄마를 탓하지 마라. 엄마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너희들이 너무 어려서 미리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제는 정의를 요구하는 저를 도울 뿐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요. 자식들이 제게 약속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정의를 얻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 싸울 거야. 저는 지금도 할 수 있을 때마다 항의하러 가요. 저는 그 일본인들이 저와 제 가족의 저지른 일에 무척 화가 나요. 지금이라도 그들을 보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200명 정도의 여성이 증언했다. 여성들을 돕기 위해 1994년 릴라 필리피나라는 조직이 창설되었고 롤라들이 만날 수 있는 쉼터를 열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롤라 몇 사람이 그곳에 살기도 했다. 우리가 만난 곳이 바로 그 쉼터였다. 뒤쪽 벽에 붙은 포스터에 일본과 필리핀 정부 각각에 바라는 요구사항 5가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나르시사와 함께 그 목록을 읽었다. 일본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일본의 전쟁 기록물에서 위안소와 관련된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역사 교과서에 싣는 것, 배상, 여성들에 대한 공식적 사과다. 필리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전쟁 범죄로 공식 선언하는 것과 공식 조사, 역사 교과서 기재, 필리핀 곳곳에 역사 알림판을 세워 이 여성들이 겪은 고통을 새로운 세대에 알리는 것, 물질적 지원이었다. 요구사항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일본의 침묵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도, 정부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라모스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빌고 또 비는데도요.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우리 롤라들이 처음으로 하는 일은 말라카낭 대통령궁에 가서 이 일을 중요하게 여겨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딱 한 사람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일본 정부에 우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지른 일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주면 그래도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시했어요. 가엾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정부가 여성들을 지원하고 사과와 배상을 받도록 돕고 있는 한국과 상황을 비교했다. 한국에서도 1993년 일본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일어났던 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사과하기까지 거의 50년이 걸렸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 중 하나인 아베 신조는 그를 비난했으며 2015년이 되어서야 한국 정부와 합의에 도달해 그때쯤에는 50명 정도 남지 않은 생존 여성들에게 10억 엔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이 침묵을 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마닐라를 방문하기 전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보내온 마지막 남은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 영상을 보았다. 그중 하나는 김복동의 증언이었다. 김복동은 당시 92살로 암을 앓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조그만 체구의 그녀는 자신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으며 학교에 다녀야 할 14살 때 일본 병사 2명이 집으로 찾아와 일본에 가서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야 한다고 명령했다고 이야기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안 가면 반역자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갔지요. 그런데 그곳은 공장이 아니었어요. 배에서 내렸을 때 김복동은 자신이 중국의 광둥이라는 지역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곳에서 그녀는 30명 정도의 소녀와 함께 건물에 갇혀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처음은 시트가 피로 젖을 만큼 폭력적이었다. 어린 소녀가 성인 남자와 싸울 수가 없었죠. 그녀가 말했다. 그녀를 비롯한 위안부 여성들은 매일 몇 시간씩 거듭 강간당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였다. 일요일은 최악이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간이 계속됐다. 병사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들어왔고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지체하면 줄 서 있던 병사들이 문을 쿵쿵 두드려댔다. 오후 5시쯤 소녀들이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의사들이 와서 계속할 수 있도록 주사를 놓았다. 김복동과 다른 2 소녀는 결국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고 어머니가 음식을 사 먹으라고 주신 돈으로 도수가 강한 알코올을 구해 자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병원에서 깨어났고 위세척을 당한 뒤 다시 위안 가옥으로 실려갔다. 그녀는 광둥에서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이동했다. 일본 군인들은 자신들이 벌이는 짓을 숨기기 위해 그녀와 다른 소녀들을 간호병으로 위장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독립한 지 1년 뒤 21살이 된 그녀는 배를 타고 가족에게 돌아왔다. 가족은 그녀가 그 8년 동안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고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지 캐묻는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저는 죄 없는 한 남자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상심한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복동은 나중에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결국 결혼도 했다. 그러나 남편에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부부는 아이가 없었다. 그녀는 그때 겪은 일로 몸이 상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992년 60대의 김복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외로웠던 그녀는 나눔의 집이라 불리는 숙소에 들어가 위안부였던 다른 여성들과 지내며 그림을 그리는 일로 위안을 삼았다. 김복동이 그린 첫 작품의 제목은 14세 소녀시 끌려가는 날이었다. 그녀는 매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자주 쏟아지는 모욕적인 반응에 꿋꿋이 맞섰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전 세계의 피해자를 돕기 위한 나비기금을 만들었고 언젠가 받게 될 배상금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복동은 여전히 일본의 공식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가끔 증언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아무도 몰랐다면 조용히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일본이 과거를 뉘우치고 우리의 존엄을 회복하는 날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필리핀에서는 사과가 아예 없었다. 일본과 필리핀은 가까운 동맹이고 필리핀에게 일본은 최대 투자국이자 원조국이다. 남중국해로 팽창하려는 중국에 대항하려면 일본의 군사적 지원도 중요하다. 남중국해는 매해 수조 달러의 교육이 오가는 전략 항로이자 풍요로운 어장이며 특히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방대하게 매장돼 있다고 여겨진다.
내가 마닐라에 머무는 동안 몇 차례 시위가 일어났다.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이 113척의 중국 어선이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팍시아사 섬에 떼지어 몰려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발표한 이유였다. 그는 중국이 군함과 해양탐사선을 그 지역에 거듭 보내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주머니에 돈을 찔러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자비를 보일 수 없는 걸까요? 나르시사가 물었다. 그들은 2016년 취임한 이래 여성 혐오의 수장으로 널리 알려진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보며 더욱 희망을 잃었다. 두테르테는 전국으로 방송되는 기자회견에서 여성 기자를 향해 불손하게 휘파람을 불었고 뛰어난 여성 경찰과 장교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행사에서 여성을 푸타, 암케라고 불렀으며 자신이 학생 시절 가정부를 성폭행한 것을 떠벌리며 강간에 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2017년 12월 마닐라 록사스 해변대로에 위안부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졌다. 두 눈이 가려지고 치마 가득 꽃이 수놓인 소녀의 모습을 표현한 2m 높이의 청동상이었다. 그러나 고작 넉 달 뒤 일본의 노다 세이코 내무부 장관이 두테르테에게 이런 종류의 동상이 갑자기 등장하다니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어느 금요일 밤에 사라졌다. 2018년 4월 29일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는 룩사스 해변 산책로 개선 공사를 위해 동상을 철거했으며 이 지역에 관을 설치하고 측면 배수로를 건설하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동상 철거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이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누가 주도했나요? 그는 물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 동상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 동상은 어쨌든 나쁜 것을 만들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조각가는 겁에 질려서 숨었다. 그 동상을 철거한 사람을 보면 내가 한 대 칠 거예요. 나르시사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길 원치 않겠죠.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그의 죄에 또 다른 동상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사유지에 세워진 동상이었다. 라구나 산페드로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 운영하는 노인과 노숙자를 위한 쉼터에서 주먹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는 젊은 여성의 동상이 철거된 것이다. 롤라들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표지로 내 눈에 띈 것은 성곽 도시에서 차이나타운으로 가는 다리역 공원 덤불에 설치된 작은 명판뿐이었다. 명판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기리며 나르시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온 세상에 외칠 겁니다. 저는 여전히 그 고통을 느낍니다. 일본 정부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이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덜해지기는 하겠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것이 제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 동상들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보면서 일본의 태도가 더욱 강경해지고 있음을 알았다. 일본의 강강범은 여전히 검사들이 폭력이나 위협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할 정도로 낡았다.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 판결을 끌어내기 어렵다. 2017년 일본은 또한 자신들이 유네스코에 최대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위안부 기록물과 문화유적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려는 국제적 청원을 막았다.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니 나는 87살의 나르시사가 학교와 집회에 나가 그녀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대신 그냥 내려놓고 여생을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느끼는 적이 없는지 물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해야 할까 생각하죠. 말할 때마다 그 고통이 부모님과 형제에게 일어난 일이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무척 화가 나요. 왜 이런 일들이 야디디족과 다른 여성들에게 여전히 일어나는 걸까요? 정의를 실현하기 전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죽여야 해요. 가해자뿐만 아니라 모른 척하는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만두지 못합니다. 가진 게 목소리밖에 없으니 죽을 때까지 이 목소리를 낼 겁니다. 롤라 에스텔리타 다이는 감정을 훨씬 더 억제했지만 나르시사 할머니 못지않게 강렬했다. 그녀는 잘 듣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일본군에 잡혀있는 동안 그들이 그녀의 머리를 탁자에 세게 내리쳤기 때문이었다. 목까지 단추를 채운 셔츠에 몸에 꼭 받는 바지를 입고 금속태 안경을 쓴 그녀는 보라색 바지를 입고 초록 물결 무늬의 새긴 장식이 달린 셔츠를 입긴 했지만 소년 같은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옛날에는 사내 아이 같은 말광이였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내게 영어로 인사를 했다. 뉴욕의 유엔 본부에 발언하기 위해 갔을 때 영어를 조금 배웠다고 했다. 그녀가 꿈도 꿔보지 못한 일이었다. 나르시사처럼 그녀도 시골에서 자랐다. 네그로스 섬의 탈리사이라는 마을에서 부모와 두 자매, 두 형제와 함께 살았다. 불편 없이 살았어요. 아버지와 오빠들은 동네 설탕 농장에서 일했어요. 집에는 소 한 마리와 물소 한 마리가 있었죠. 엄마는 작은 식료품 가게를 했고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1942년 일본인들이 들어오자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다. 일본군은 설탕 공장을 차지해 병영으로 썼다. 지역민은 모두 일자리를 잃었고 학교는 문을 닫았다. 당시 그녀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일본군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저는 암탉 17마리를 키웠는데 닭들이 매일 달걀을 많이 아마 7에서 10개쯤 낳았어요. 저는 그 달걀을 일본인들에게 팔았죠. 이후 2년 동안 그녀는 근처 일본군 공군기지의 채석장에서 일했다. 제 일은 마른 강바닥에서 돌들을 모아 쌓아놓는 거였어요. 그들이 길을 포장할 때 쓸 수 있도록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쌀 2컵을 받았어요. 매일 트럭에 실려서 일터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충무로 위협받으며 일한 건 아니지만 살려면 벌 수 없었어요. 1944년 어느 날 비행기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연기만 보이더라고요. 둘째 날에야 비행기가 보였죠. 날개에 별이 있는 걸 보고 미군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폭격이 시작될 테니 일을 멈추라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아빠가 이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저는 다시 닭과 채소를 키우고 떡을 만들어 시장에 팔았어요. 시장은 성당역 광장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군이 사람을 가득 실은 트럭과 함께 와서 게릴라와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달아나서 숨으려고 했지만 넘어지는 바람에 그들 눈에 띄고 말았어요. 한 일본 병사가 제 머리채를 잡고 팔을 비틀고는 저를 트럭으로 끌고 갔어요. 트럭에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지만 총검 달린 소총을 든 병사가 지키고 있어서 서로 말도 못했어요. 트럭 위에서 보니 일본군이 붙잡은 남자들을 광장의 샘 옆에 줄 세운 다음 대검으로 한 사람씩 머리를 베서 샘에 시체를 던져놓고 있었어요. 달아나려는 사람은 모두 총에 맞았어요. 그들을 다 죽인 다음 지켜보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리 여자들은 1km쯤 떨어진 설탕 공장의 병영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우리에게 누우라고 했어요. 저는 방이 줄줄이 있는 건물로 끌려갔는데 한 일본인 병사가 들어와 제게 키스하기 시작하더니 저를 강간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 꼼짝도 못했지만 두 번째 병사가 들어오자 저항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항했는데 그 병사가 화를 내며 제 머리를 탁자에 내리쳤어요. 저는 의식을 잃었죠. 그날 밤 일본군과 일하는 필리핀 여자 한 사람이 제게 오더니 살고 싶으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일본군 부역자였지만 제게 잘해줬어요. 농장이 매우 컸고 여자들을 가둬두는 집이 여러 채 있었지만 다른 여자들은 보지 못했어요. 매일 두세 명의 병사가 와서 저를 강간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얼른 끝나기를 기도했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3달쯤? 결국 일본군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산으로 퇴각했어요. 어느 날 아침 요라는 소리에 일어났더니 사람들이 미군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빠져나가자마자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엄마한테는 제가 겪은 일을 말했지만 아빠와 이웃들은 몰랐어요. 1년 동안 학교도 다시 다녔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을 보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일본군한테 강간당했다고 늘 수군거렸죠. 그래서 1945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닐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팜 올리브 비누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는 여자의 새 아이를 돌보는 일을 얻었어요. 나중에는 신발 가게 점원으로 일했고요. 그곳에서 일하다가 남편을 만났고 5 아이를 두었지만 성관계가 힘들었어요. 결국 헤어졌지요. 남편에게는 제가 겪은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몰랐어요. 1992년 그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빨래를 하다가 로사 헨슨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다른 여성들에게도 기록 보관소로 와서 신고를 하라고 호소하는 방송을 들었다. 저는 그녀를 텔레비전에서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밝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녀가 조용히 있는 게 나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 결국 루사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리핀 위안부 대책사무소에 갔어요. 여성단체들이 정의를 찾기 위해 만든 곳인데 나중에는 릴라 필리피나라 불리게 됐죠. 저는 혼자 그곳에 갔어요. 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롤라들도 만났지만 대중 앞에는 서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들은 제게 상담을 제공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뭔가를 바쁘게 하지 않으면 늘 그때 일이 기억나요. 그래서 지쳐 잠들 때까지 뭔가를 계속해야 하는 강박이 있어요. 강간남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수치스러웠죠. 저보다 먼저 증언한 다른 여성들은 자식들에게 거부당했어요. 저는 그런 일은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많은 사람이 모이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롤라가 많이 모이는 일본 대사관 앞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딸이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 제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일본이 지배하던 때라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함께 싸우고 있지요. 제가 떠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나중에는 손주들이 계속 싸울 거라고 믿어요. 일본이 그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려면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들은 계속 부정하는 걸까요? 일본이 그것은 범죄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전쟁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 범죄는 역사적으로 인식돼야 해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게 일어난 일이 제 딸과 손녀딸들에게도 일어날까봐 두려워요. 저는 아무리 작은 정의라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하지만 두테르테 때문에 기운이 빠집니다. 그는 아베 신조의 꼭두각시예요.
저는 아비한테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밤에 물건을 털어가는 도둑이에요. 그녀는 동상 철거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저는 그 동상을 만드는 위원회에 참가했어요. 소녀의 치마에 화환을 수놓은 게 제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카데나 데아모르라 부르는 분홍색 꽃이에요. 한국에 갔더니 수요일마다 집회를 할 때 일본 대사관 밖 소녀상에 사람들이 꽃을 갖다 놓더라고요.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지 않고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의를 이루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도 그녀에게 찾아와 일본 정부를 대신해 사과하려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 말 우리가 만나기 며칠 전 마닐라에서 회의가 열렸다. 일본 시민들도 몇 명 참석했는데 계속 나를 찾아와서 숙제한다며 절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그걸 해야 하는 사람은 당신네 총리라고 말했죠. 강간수용소에서 소녀들은 매일 아침 천왕이 있는 쪽을 향해 절을 해야 했다. 그녀가 2000년 아시아 여성 기금에서 제공하는 돈을 받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그건 일본 정부가 아니라 민간재단이에요. 그러니 법적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많지도 않았어요. 이만엔이었죠. 내가 떠나기 전에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더 있었다. 사람들이 나를 위안부라고 부르는 게 슬퍼요. 내 이름으로 알려지고 싶어요. 위안부에는 우리가 나쁜 여자들이라는 의미가 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롤라라고 불러요. 우리는 밥과 통생선이 차려진 점심을 같이 먹었다.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집에 와 있던 60대로 보이는 더 젊은 여성도 함께했다. 그녀의 이름은 네니타였고 니츠라 불렸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엄마인 크리산토 에스탈로니오를 보면서 어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무척 다정하다가도 갑자기 엄하게 굴면서 우리가 다른 여자애들과 나가 놀지 못하게 했어요. 비행기를 보거나 발소리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탁자나 침대 밑에 숨곤 했지요. 가끔 기절도 하셔서 우리는 엄마가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가족은 엄마가 필리피나에 가입한 뒤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일본군들이 왔을 때 엄마는 19살이었고 이미 결혼도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일본군들이 남편의 목을 베고 그 피를 마셨대요. 어머니는 기절했는데 깨어보니 일본군 병령이었어요. 그곳에 3달간 갇힌 채 너무나 많은 남자에게 강간당하셨어요. 니치의 엄마는 2000년에 세상을 떠났다. 다른 롤라들과 함께한 덕택에 엄마의 수치심을 덜 수 있었다고 니치는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지는 못했다. 저는 엄마를 위해 정의를 원합니다. 가족인 저희 또한 피해자이니 엄마의 싸움은 저희의 싸움이기도 해요. 롤라들의 외침은 세대를 이어 전달됩니다. 필리핀 여성단체 연합인 가브리엘라를 운영하는 호안 메이 살바도르가 말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통역을 해주고 있었다. 롤라들은 간간히 여성들을 굴복시키고 남성들의 힘을 보여주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처음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장소가 대부분 파괴되었고 균형감도 없으니 우리에게는 롤라들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은 롤라를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계실 때 저희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들의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테르테 정권에서 성폭력이 뚜렷하게 증가해 여성이 1시간에 1명꼴로 강간당하고 있다. 최고 권력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소재로 농담을 한다면 사람들이 그런 폭력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겠지요. 호안이 말했다.
그녀가 내게 들려준 바에 따르면 그 전해에 두테르테는 시골 지역에서 오랫동안 반정부 활동을 벌여온 신인민군 출신의 군인에게 연설을 하면서 여성 반군을 보면 성기를 쏘라고 말했다. 성기가 없으면 그 여자들은 쓸모가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고. 이런 분위기에서 여성들이 정의를 얻으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고 느끼는 것도 놀랍지 않다. 저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9명에서 12명 사이의 여성이 전화를 합니다. 호안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길 원하는지 물으면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테고 피해자를 비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경찰이 처음 묻는 것은 그 시간에 밖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느냐 하는 것들이지요. 그리고 만약 군인이나 경찰에게 강간당했다면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죠. 가브리엘라에는 군인에게 강간당한 여성, 주로 미성년자의 사례가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몇 년 동안 재판이 열리지도 않아요. 군 지도자들은 책임자를 해임하겠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다른 곳으로 전출만 시켰을 뿐이에요. 누군가 일어서서 이건 옳지 않다고 말해야 해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롤라 나르시사와 에스텔리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이 위험 있는 할머니 두 분은 팔짱을 끼고 서서 내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처럼 무거운 짐을 평생 안고 사는 것이 어떤 일일지 생각했다. 내 여정의 종착역인 이곳이 바로 정의를 위한 싸움의 첫 출발지였다. 마지막 생존자들인 이 롤라들이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무척 슬프지만 그들과 그들의 힘과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준다. 낭낭이었습니다.